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익 제보자가 법인카드 유용 핵심 인물인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공익 제보자는 청구 이유로 배 씨에게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과거 공개됐었던 녹취록 속의 배 씨와 제보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가 나 이해가 안 되네. 딱 하나잖아. 지사님 앞에 나대고 싶은 거 하나잖아.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욕을 하고. 죄송합니다. 어떡할 거냐고 묻잖아. 눈치를 봐야지 우리 차를. 안 보이는 데를 꺼내줘야지. 사모님이 돈을 얼마나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겠어. 기본적으로 지금 의전에 의가 안 돼 있어. 내 산딸기 통까지 얘기했잖아. 안 했어? 내가 산딸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야. 하나를 시키면 그 통을 네가 다 정리를 해줘야지. 옷도 셔츠 2개 그럼 타이까지 내가 다 집어? 자,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과 폭언 등이 있었다, 욕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이재명 당시 지사 속옷도 빨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도 뭐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네. 공관에서 냉장고를 정리했다든가. 네. 그래서 냉장고 정리해서 이제 배모 씨한테 보고하는 것도 우리가 다 같이 봤잖아요. 네. 뭘 앞에다 놓고 뭘 뒤에다 놓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뭐 빨래 뭐 이런 것도 이제 본인한테 시켰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것도 다 남겨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공익 제보자인 A 씨의 기준으로 보면 모멸감, 뭐 욕설 같은 거는 이제 배 씨의 갑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 뒤늦게 사실은 이거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예요. 네. 더군다나 경기도까지 포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네. 이제 배 씨를 뽑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관한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 때문 아니겠는가. 아니면 뭐 달리 지금 뒤늦게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 같은 거에 더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된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이 공익 제보자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쏘가리할 수밖에 없었고 제보를 결심한 이후에는 불안과 걱정이 더해져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만 보면 열심히 일만 하느라 눈이 좀 가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도 인지조차도 못했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들이 불법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자, 과거에도 이런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병우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배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물론이고 여기 경기도도 포함시켰습니다. 경기도도 아마 포함시킨 이유가 있을 텐데 그나저나 궁금한 것은 김지진 변호사님, 지금 소고기나 초밥 이런 거 사다가 제공했던 부분, 법인카드 유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일단은 그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횡령이나 아니면 배임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범죄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수사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뭐 서두에 그런 얘기도 좀 나왔지만 어떤 뭐 계좌나 아니면 카드 이용 내역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뭐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사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진술이나 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수사 자료의 양이 좀 방대하고 그다음에 네. 관련자들도 많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고 이게 뭐 수사에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뭐 수사 기간이 박용진 의원도 수사 기간이 길면 그러니까 90일 동안 왜 기소를 안 했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종의 이게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그렇게 걸려요. 저도 뭐 변호를 맡다 보면 네. 뭐 봐야 될 계좌가 막 머리 위로도 쌓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도 심지어 네. 변호인은 탄핵을 하면 되는 입장인데 그럼 그걸 하나하나 보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기간이 오래 걸리게 기소를 안 해서 이걸 뭐 뭉개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획했다거나 이런 식의 프레임은 사실 수사 관행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사 상황도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전 부원장의 재판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재판부가 지금 김용전 부원장이 합법적으로 경선 자금을 썼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한 달째 침묵하면서 여러 해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 측은 대선 경선이 팬덤 정치 특성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서 특별한 비용이 소요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연 비용이 어떻게 모였고 지출됐는지 그 객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하라라고 지난 3월 7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4월 4일입니다. 한 달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해석들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데 장희찬 최고위원께서는 안 내는 겁니까? 못 내는 겁니까? 아니 잘 못 내는 거죠. 못 내는 이게 것이다. 한 달이나 걸릴 일입니까? 굉장히 뭐 이미 대선 지나고 나면 경선 때 자금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본선 때 자금 어떻게 썼는지 선관위에다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그럼 선관위에 제출하고 신고했던 내용만 그대로 재판부에 자신 있으면 전송하면 되는데 이걸 한 달 걸리도록 준비한다는 건 선관위에 제출했던 회계 자료가 부실하다는 건가 또는 그 자료에서 세부적인 내용 뭔가 말이 되게끔 꾸며내고 있다는 건가 하는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 이 선관위에 소명한 자료와 이번에 재판부에 소명한 자료 사이에 다른 점이 생겨도 그건 그거대로 그럼 선관위에서 다시 조사하거나 그럼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좀 썩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예. 그런 제가 이제 재판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보입니다. 있다. 예, 왜 그러냐면 재판부에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재판부가 제출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하면 어찌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상당히 좀 그 본인이 일단은 구속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일을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자료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판부에서 요구한 것이 경선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 시점이. 그러니까 정점이야 뭐 경선 마무리할 때까지가 되겠지만은 그 시점을 언제부터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당시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경선 후원회를 모집할 수가 있었어요.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금액과 그다음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쓴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김용 측에서 얘기하는 어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실제 있었어요. 저도 경선 캠프에 있었지만은 네.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조금 그러니까 모집 이것을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저는 제출할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콧을 한다. 저는 그건 변호인이 아마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정리해가지고 추후에 아마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출 시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폭로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폭로가 재판에서 등장을 해서 또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폭로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 잡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군을 모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은 이제 이재명한테도 전달이 됐고 거기 가면은 클럽하우스가 이제 있잖아. 클럽하우스 각자 이제 선호하는 음료수도 사고 그다음에 샌드위치도 하나씩 고르고 이제 그러고 왔고 그 비용은 제가 다 냈어요. 예. 골프비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런두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예전에 그 리모델링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지.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내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지난달 31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석을 했는데 그때 검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유튜브에서 나왔던 저 얘기들을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질문해도 괜찮은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붙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규 실록관의 검사, 최근 유튜브에서 이재명 주군으로 모시면서 시장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이재명도 그것을 알아서 성남 도계공 기획본부장으로 가게 됐다 말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검찰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재명과 김문기 셋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리모델링 얘기했고 골프한 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나왔던 내용을 재판장에서 증거로 제출하진 않았지만 이걸 10회 이상 언급한 걸 두고 지금 이게 괜찮은 것이냐. 어차피 재판부가 유튜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막진 않는다. 표현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는데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건 재판에 영향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검찰이 굳이 끄집어낸 것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네. 저희가 좀 구분해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이 이제 어떤 뭐 직접 증거가 되느냐 이거 하고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냐 아니냐 확인하는 부분 이걸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어떤 유튜브 얘기를 한 거는 그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을 직접적으로 어떤 증거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기타 뭐 유튜브라는 게 뭐 표현의 자유가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좀 자극적인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 재판부에 대한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뭐 어떤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재판부가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제 검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증인신문에서 유튜브를 얘기한 부분은 우리 증인신문에서도 흔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증인이 어떤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안을 이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직접 검사가 어떤 뭐 증인이 수사 과정이 있었다면 그때 썼던 어떤 조서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물어봅니다. 이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 기억 환기의 대상이 좀 유튜브이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재판에서는 이런 증인이 모든 걸 다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유도 신문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기억을 환기시켜 주는 용어로는 또 유튜브든 또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거는 크게 뭐 형사 절차에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근데 이게 재판부에서 왜 막았냐? 그리고 예전에 조국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부에서 조국 장관의 SNS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펴고 이거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유동규 씨가 이런 유튜브에서 나가서 얘기한 것들이 어찌 보면 실제 검찰 신문조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과에서 더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도 재판장이 하지만 재판장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간접 정황 같은 지식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아마 뭐 판사가 유튜브 방송을 될 수 있으면 안 받겠죠. 자, 뭐 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걸 검찰에 들고 와서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재판 조서에 남거든요. 그러면 재판 조서에 남게 되면 전부 다 이걸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변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재판장이 검찰에 설득당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어차피 판단은 이제 재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판결 결과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사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본류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에 이어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최근 진행됐었죠. 검찰 수사에서 박영수 전 특검과 화천대유 사이의 연관성이 추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박영수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제자가 화천대유 전신인 지금 서판교 자산관리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 조사 결과로 최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박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원 약속받기로 한 것. 이게 약정서는 없습니다만 200억 원을 약속받기로 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약정서 대신에 이행 담보를 하기 위해서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제자를 이 대표직에 앉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결국에는 사후 뭐 수뢰죄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관련된 재판에서도 일단 1차 기소에는 빠져 있지만 화천대유 1호의 그 428억을
나중에 약정해 주기로 사후 수뢰를 했다라는 부분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200억 약정이 이행되진 않았지만 부정한 의도로 나중에 200억 받기로 사후 수뢰를 약정해 놓은 것이라면 최근에 검찰이 수사하는 법리에 따라서는 기소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그래서 대상이 뭐 박영수 전 특검이나 그들 주변의 뭐 사람들이냐 또는 이재명 대표냐 그 주변의 사람들이냐에 따라 갈리는 것이지 본질은 이 사후 수뢰라는 것에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이 박영수 전 특검 이름이 등장하자 이거 봐라 뭐 이 검찰 법조계 라인들이 주도된 범죄 혐의다라고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200억에 대해서 검찰이 사후 수뢰죄로 기소하고 처벌이 가능하면 화천대유 1호 428억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리 적용이 가능해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식견은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바라봤을 때 등장인물만 다르지 접근하는 방식과 부정한 어떤 뇌물을 사후에 수뢰해 주기로 약정하는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박영수 전 특검 쪽이나 이재명 전 대표 쪽이나 아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바로 5억 원의 흐름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 씨에게 2015년 4월 5억 원을 송금했는데 이 시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2015년 3월에 대장동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에 5억 원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걸 투자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최병우 위원님. 그렇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바로 다음 달에 5억 원이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네. 계좌로 넘어갔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공개적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 무슨 비자금 형식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도 투자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자본. 이 투자금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난 그 배경 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거기에 뭐 한 200억 플러스 알파 되는 빌딩 부지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받기로 약속하고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전면에 나타나는 거는 투자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은 이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어떤 약속을 받아내고 이 투자를 했느냐. 그걸 이제 밝혀내면 거기에 이제 위법 행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겠나. 지금 현재 그래서 투자금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판단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설립할 때 50억 원의 자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5억 원의 금액이라면 그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검찰이 밝혀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화천대유 박영수 전 특검은 물론이고 50억 클럽 멤버를 포함해서 수많은 법조인들에게 그것도 굉장히 고위직 법조인들에게 자문료 형식으로 많게는 10억 원까지 적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박영수 전 특검이 소속되어 있는 A로펌을 포함해서 전 서울중앙지검 차장 그리고 전 민정수석 아마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50억 클럽 중에 한 명이니까 그리고 김순환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50억 클럽 멤버를 포함한 고검장 출신, 지검장 출신들에게 월 330만 원에서 1,100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자문료를 다 합해봤더니 법조인과 로펌을 포함해 34곳에 36억 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순수한 의도의 아주 자문료라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순수한 의도의 자문료라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저런 이제 고위직을 거치셨던 분들이 이제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 가서 자문료를 받는데 그 자문이란 게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계약서를 검토한다든지 뭐 이런 자문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뭐 대관 업무나 이런 걸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자문료를 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법무법인에서 어떤 뭐 큰 사건을 수임하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나면 좋은지 뭐 이런 거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현재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본다든지 이런 정도의 자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런 통상적으로 그런 자문료가
이제 그 일반적인 자문에 쓰이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대가성이죠.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잘 나왔듯이 저게 어떤 대가를 받고 받은 자문료다. 뭐 대장동이던 어떤 사업의 대가를 받고 어떤 받은 자문료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범죄가 되는 거지. 이게 통상 저 부분은 좀 이제 일반적인 자문료라 보긴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목적의 자문료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급된 자문료의 상당액이 실제 자문 대가가 아니라 이른바 보험성 성격이었을 것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곽상도 의원 일단 기소가 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동의는 구하지 못하는 그런 재판의 결과였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도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수사 50억 클럽의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